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서린 폴란드로 정반대인 두 사촌이 떠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진짜 고통일까요? 한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침묵합니다. 과거의 그늘 속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질 때 쇼팽의 선율이 더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다크 투어리즘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나눌 리얼 페인의 이야기들을 영화 이야기를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로드 투 오스카 2025 21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영화는 리얼 페인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일단은 나무 조연상 후보의 키어런 컬킨이 올랐고요. 그리고 각본상 후보에도 제시 아이젠버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하고님, 미애님, 서빈님 이야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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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리얼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카데미에서 일단은 나무 조연상은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네, 휩쓸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이변이 딱히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네, 뭐 골든글로브든 뭐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든 네,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나무 조연상을 혹여나 이제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뭐 브루탈리스트의 가이 피어스 정도라고는 얘기하는데. 뭐 아노라의 유리 보리스 포도 그냥 후보에 오른 정도일 것 같고 제레미 스트롱도 막차를 탔다 정도인 제레미 스트롱 응원합니다. 저도. 차라리 여기를 제가 지금까지 본 작품 3작품밖에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네. 그나마 제레미 스트롱이 그나마 전 제일 낫긴 한데 아무튼간에 요 상황이고 에드워드 노튼도 컴플리트 언노운의 후보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컴플리트 언노운 얘기할 때 한번 해보고요. 네. 각본상 후보로 참고 다른 작품들은 아노라 션 베이커 감독이 아노라 션 베이커 감독이 이름을 올렸고 브루탈리스트 그리고 서브스턴스도 이제 각본상 후보예요. 그리고 9월 5일 위험한 특종 또 후보에 올랐는데. 지금 그게 9월 5일이 이제 막차를 탄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리얼 페인이 또 여러 영화 평론가 협회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미 비평가 협회상에서 상을 받았어요. 네, 전미 비평 협회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간에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리얼 페인은 소셜 네트워크의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배트맨 대 슈퍼맨의 렉스 루터 그리고 나우 유시미의 아틀라스를 맡아서 사랑받는 배우 제시 아이젠버그의 두 번째 연출작이고요. 작년 1월 썬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었고 또 작년 부국제에서 공개 후에 국내에는 1월 15일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썬댄스 영화제에서는 각본상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 작품은 감독과 각본을 다 제시 아이젠버그가 맡은 영화고 줄거리는 되게 단순해요. 두 사촌인 그 데이비드, 그러니까 제시 아이젠버그가 맡았죠. 그리고 벤지 키에란 컬린이 맡은 이 두 사람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오랜만에 만납니다. 고향은 폴란드인데 그곳에서 역사 투어를 하면서 뭐 유대인 공동묘지나 아니면 강제 소용소를 들리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또 두 사람도 갈등을 겪는 약간 로드무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 건데 먼저 미네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좀 잔잔하게 가서 되게 잔잔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 안에 이제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서로 부딪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잔잔한 거 보면은 잘 조는 스타일을 졸지 않고 살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빠져들어서 잘 본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하구님. 네, 저는 아까 그 너무 좋았다는 영화 1월에 3편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편이 이 영화고요. 그 정도로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고요. 이 영화는 별 5개 만점에 별 4개 반을 줬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화 평도 그렇게 적었거든요. 괜찮다가도 돌아서면 짜증나는 사이지만 회상하면 상념하게 된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왜 이렇게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홀로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코멘트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보면은 뭔가 좀 감상적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좋을 영화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홀로코스터에만 매몰되는 영화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두 남자의 개인적인 우정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가 되게 잘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연기 너무 뛰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시 아이젠버그도 좋았고 키에란 컬킨 대단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이제 별 4개 반이죠. 네.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몇 개 해주셨죠? 저 2개 반이요. 아니 지금 항상 반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이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겠다 했죠. 자 그럼 이제 별 그 사이에 있는 별 3개 반인 제가 먼저 할게요. 중간 중간에. 네. 딱 중간에 있는. 네. 일단은 저도 루드비 사실 잔잔한 영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 영화도 재밌게 봤던 게 거기서 막 두 사람이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니까. 맞아. 맞아요. 네. 여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거친 내 거친 그 있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내 네. 거친 그 뭐야 그거. 임재범이요? 네네네. 네. 딱 그런 느낌이 있어. 제시 아이젠버거가 딱 그 있을 때. 네. 네. 그걸 지켜보는 나. 그걸 지켜보는 나. 뭐가 터질까봐 조마조마하는. 맞아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작품이고 네. 그리고 이 두 인물이 겪는 불안과 우울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 이것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까 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 해마다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주목을 좀 하나씩 받아요. 항상 맞아요.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나 이제 유대인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건 하는데 요거는 현재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과거의 맞아요. 이야기나 맞아. 그 시대극이 시대극 네, 맞아요. 그쪽 시대극을 이제 주로 이제 후보에 올리거나 상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현재에서 이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더라도 네. 결국 손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 그 점에서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항상 대중적인 거는 시대극을 더 높이 맞아요. 네. 아마 브루탈리스트도 아마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네. 그 시대극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제 시대극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정보를 안 보고 그냥 영화를 봤어서 네. 처음에 볼 때 남성 투샷으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네. 저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건가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네. 네. 전혀 다른. 근데 굿바이 하고 싶은 마이 프렌드. 한글이랑 영어랑 섞인.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라우마나 그러니까 현대인의 불안과 역사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할 다크투어리즘 딜레마 그리고 예술의 치유적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이제 다룬 그런 작품을 생각해서 일단은 별 3개만 줬었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저 비둘기를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미네님이 이거 가져오셔가지고. 네. 비둘기 진짜 오늘 대박이죠. 저한테 서브스턴스에서도 비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거기 중간에 그 별 그 스탑 주변에 비둘기 있잖아. 맞아. 맞네, 맞네. 맞네. 날아갔어요. 그때 순간 553 영화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비둘기 아까 사랑입니다. 하는데 네. 이 비둘기가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가끔 이제 힘들 때마다 아이 컨택을 해주면서. 아 왜냐면 이하고님이 새를 좋아하신다 네, 그래가지고. 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걸어가다가 정말 약간 급한 일이긴 한데 걸어가다가 그 비둘기를 발견하면 구경해요. 네, 멈춰가지고 제가 지금 또 먹이 찾으러 다니네. 그러면서 또 특이하게 이렇게 고개 이렇게 맞아요. 그게 너무 귀엽고. 그 네. 웹툰 중에 네. 뭐지 성북동 이현성가 있어요. 네. 비둘기로 변한 여성이 진짜요? 교통사고 나면서 네. 총돌이 나면서 비둘기 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아, 제가 그래요? 그거 보고 샀어요. 아 진짜요? 가야겠네. 네. 성북동 비둘기 이현성. 성북동 비둘기. 한국적인 소재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네. 저는 이제 YC 멤버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 작품도 부국제에서 기대했던 오.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네. 제시 아이젠버거 너무 좋아하고 근데 연출작이라니까 관심이 많이 갔는데 네. 이게 분명 또 수입될 것 같아서 안 보고 이번에 봤는데 2.5 딱 주고 네. 한 줄 평은 이제 좋은 이야기거리를 엉성한 연출이 망친 예로 오래 써먹을 영화라고 했거든요.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냉정하시구나.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거리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의 부재로 이루어진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증까지 가는 네. 거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네. 강박장애 약을 먹고 있는 인물도 나오고 또 홀로코스트도 나오죠. 그래서 네. 다양한 종류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런 아픔들이 이게 하나의 서사로 섞이고 엮여서 나아간다기보다는 네. 각자 그 아픔을 존재감 드러내기가 너무 바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픔들이 좀 피상적이라는 것도 좀 많이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물들이 그 가지고 있는 정신적 아픔을 드러내는 장면들은 있다고 얘기하게 될 건데 지금 얘기할게요. 그냥. 예를 들면 오프닝에서 공항에서 벤지가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하고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모습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그 데이비드 숙소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도 거의 포함되는데 근데 되게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아주 딱딱하게 공들여서 만든 껍질 보는 느낌인 거예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 토크를 진행할 건데 네. 저거 먼저 얘기하자면은 사실 제가 끝나고 검색했던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영화에 계속 내내 쇼팽 음악이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키워드를 저도 쇼팽을 했던 아까 오프닝 때 쇼팽 얘기한 게 네. 뭐야 이거 도대체 왜 뭐 그렇게 쇼팽을 이렇게 집착하게 하시는데 쇼팽이 일단 폴란드의 음악가라는 맞아요. 거는 뭐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왜일까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번 편집 제시 아이젠버그가 이 얘기를 했대요. 편집 작업이 시작하고 나서 쇼팽 음악 배치될 때 그러니까 편집자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이 영화의 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쇼팽의 음악이 그런 폴란드 경관이랑 역사적 비극이 남긴 고통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장치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곡이 그 애상곡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곡. 네. 이별곡 들으면서 극장 빠져나왔거든요. 네, 이별곡이 그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이제 저 영화 주제곡으로 썼을 건데 우생시 맞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거기 오프닝 장면 시퀀스에 나오거든요. 그 음악이. 아. 그 살인 장면 나왔을 때 살인 네. 그 했던 장면 그 지금 나올 때 그 음악이 흘러 나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도 너무 오래 네. 기억 안 나는데. 저 그 시퀀스 좀 많이 강렬해서 그랬었나 봐요. 네, 살인 장면 나오는 크라임 씬 나오는 장면. 네. 거기서 이제 이별곡을 틀었는데 네. 여기도 이별곡 틀 때가 딱 그 중후반째쯤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봤던 기억이 남네요. 자, 그래서 미애님은 뭐 검색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홀로코스트를 검색해서 봤는데 이 원래 홀로코스트란 단어가 그 고전 그리스어로 하면은 의미가 재물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대학살은 사실 그런 의미로 붙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영어로 하실 때 얘는 꼭 덜을 붙여줘야 돼요. 홀로코스트를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홀로코스트는 약간 이제 그냥 그런 제물로 바치는 연기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가 꼭 이 명칭을 얘기할 때는 더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네. 이제 찾아보니까 맞네. 저 처음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제목도 영어 제목이 어가 붙어요. 맞아요. 어 리얼 페인 맞아요. 이거 좀 사실 궁금해요.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리얼 어를 이제 굳이 안 붙여도 되니까 근데 그쵸. 이걸 붙인 이유가 사실 있을까요? 근데 원래 명사 앞에 이제 셀 수 있으면 붙여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냥 붙인 것 같습니다. 명사. 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고통이라는 거겠죠. 뭔가 뭐 같은 다 어쨌든 모두가 겪는 하나의 고통으로 결국 가니까 어를 붙인 거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개개인의 고통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다 브루탈리스트도 이번에 개봉할 때 더 브루탈리스트인데 더 빼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개봉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우리나라 관사 무시하는 관사 그러니까 관사 문제 맨날 틀려. 네, 맞아요. 관사 어려워요. 관사 문제 네. 항상 교육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붙일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안 쓰잖아. 그냥 이번에 그냥 배트맨 했을 때는 배트맨을 좀 참을성 돌려고 더 붙인 거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 좀 흥미롭네요. 홀로코스트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배워갑니다. 꺼냈네요. 배워갑니다. 이하고님은 저는 당연히 키에란 컬킨. 안 볼 수 없었죠. 이런 배우가 왜 뭐 하고 있길래 이제 튀어나온 거야? 해가지고 바로 검색을 해봤고요. 더불어서 그 뭐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영화 중에 노스페라투의 그 릴리 로즈뎁도 검색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검색을 해봤냐면 둘 다 유명한 배우잖아요. 배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죠. 네. 근데 비교가 되는 게 뭐 키에란 컬킨은 긍정적인 의미인 거고 릴리 로즈뎁은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랑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기가 많이 아쉽게 왜냐면은 노스페라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지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단 말, 필요한 역할인데 연기가 진짜로 그 조니 뎁 딸이라는 그 명성으로 캐스팅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연기가 좋았으면는 그거는 작품상 후보에 갔죠. 맞아요. 갔을 거예요. 몰입이 계속 깨져요 보면서.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반대로 이 영화 저 캐스팅 비화 중에 하나가 그걸로 들었거든요. 제시 아이젠버그가 유대인 배우를 찾았대요. 맞아요. 맞아요. 무기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고집할 수 있거든요. 저기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스필버그가 고집하다가 결국 저기 안셀 엘보트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안셀 엘보트 네, 근데
과감하게 그 유대인을 포기를 하고 음. 키에런 컬킨을 발견했는데 너무 지금 이 역할에 너무 딱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인맥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캐스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에런 컬킨 검색을 해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키아는 컬킨 네. 이제 원래는 또 출연을 거부하려고 했대요. 진짜요? 왜요? 네. 왜요? 어울리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장거리에서 이제 뭐 찍는 건 좀 원치 않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막 그랬었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엠마 나이. 스톤이 제작자거든요. 참고로. 맞아요. 리얼페인의 엠마 네. 스톤이 제작자인데 엠마 스톤이 좀 어떻게 설득을 했었나 봐요. 오. 네,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찍고 나왔다고. 이유가 너무 그 위키백과 보면 있어요. 검색하시면 찾으면 있을 건데 아마. 근데 엠마 스톤 진짜 이거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이거 키에런 컬킨이 나무 조연상이 아니라 나무 주연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네. 정도로. 그러니까 포지션이 약간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네.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카데미 전략이죠. 쉽게 네. 말하면은 이걸 누굴 주연 줄래? 네. 누굴 조연 줄래인데 사실 둘 다 주연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캐롤이라는 주연을 영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굴 주연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걸 주연을 제시 아인제버그로 하고 임해서 이제 이 서포팅 롤이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주연의 역할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 윤여정 선생님만 보더라도 네. 이거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야? 그럼 따지면 이게 아빠가 될 수도 있지만 난 아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죠. 손자. 네. 아들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제일 나오고 그게 이제 캐릭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이 있군요. 네,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아. 서포팅이라는 서포팅. 말 그대로. 서포팅이라는 게.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스미스 단간으로 오프닝과 엔딩을 키에런 맞아요. 컬킨이 장식을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 있죠. 그러면 또 사실 전략이긴 해요. 아까 맞아요.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서 나무 주연상에 놓고 상을 받기가 쉬울까요? 조연상을 놓고 조연상을 두고 상을 받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조연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경쟁률 보고 나서 전략적으로 제가 FIC, FC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For 네. your consideration. 네. 거기에 키어런 컬킨은 조연상 후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적어놓을 때 네. 여기 전략적으로 여기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닐리 글래드스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닐리 글래드스톤이 조연상이 아니고 주연상 넣었던 게 그거였어요. 조연상보다는 주연상이 조금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플라워킹 임무 때. 전략적인 거군요. 예, 근데 결국 실패했지만. 근데 만약에 조연상이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연상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주연상이었기 때문에 못 받았어. 그렇군요. 가능성 있죠. 저는 네. 유대인 유대인. 검색해봤어요. 음. 그냥 제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의 유대인 위치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지도 잘 몰라서 근데 워낙 미국 영화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라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작품의 거의 메인 소재는 여행이잖아요. 네. 여행인데 맞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이게 사실 저희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미님이 또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시니까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잠시만요. 저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네. 설명을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잠깐 다른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잠깐 다른 얘기 하고 있죠. 이 뭐지? 그 생각도 들거든요. 이 키에런 컬킨이 만약에 주연으로 해도 저는 수상할 것 같아요. 네. 전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누가? 그 주연 나무 주연 네, 중에서요? 나무 주연상. 네.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주연상 안 후보 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아마 지금 에드리언 브로디가 있으니거든요. 사실은 네. 에드리언 브로디가 워낙 부루탈리스트에서 잘해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안 본 상태라 그러는데 막상 보면은 조연으로 잘 넣네. 할 할 수 수도 있죠. 있고 근데 저는 키에런 컬킨의 형이 맥컬린 맞아요. 몰랐어요. 몰랐구나. 저는 거기에 나온 건지 몰랐어요. 나홀로 나홀로 집에 집에서 나왔어요. 나왔었잖아요. 좀 그 영상은 몰랐어요.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네, 제가 올려갈게요. 네, 올려놓은 거 보시면 돼요. 뭐였냐면 네. 이제 동생이에요. 실제로도 동생이지만 영화에서도 동생으로 동생으로 등장해요. 나오고. 그래서 1편 보면은 그 이제 동생이 이제 콜라를 달라고 하죠. 펩시 콜라 마시려고 이제 콜라 양반이. 마시는데 그러니까 막 화장실 가면 오줌 싼다고 막 이러죠. 잠잘 때 오줌 싼다고 같이 자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걔가 이제 사건 일으킬 때 이제 사건 사달이 날 때 막 코 이제 맞아요. 뭐 그 의자 끼고 막 그랬던 이 친구예요. 안경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안경이. 맞아요. 기억나요. 이 양반. 이 양반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번 넘어가서 네. 그러면 다크 투어리즘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일단 다크 투어리즘은 말 그대로 다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전쟁, 재난, 죽음,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방문해서 여행으로 즐긴다기보다 기리기도 하고 뭐 즐기려고도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도 이제 좀 가겠죠. 하고 네, 그런 공부도 거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용어 자체가 1996년 영국 학자 존 레논과 말콤 폴리가 처음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발전한 건데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진 바로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거기도 있구나. 원자 폭탄이 있었죠. 그리고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거기도 원전 사고.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이해 안 가는. 체르노빌이랑 히로시마 왜 굳이? 히로시마 원폭동까지는 이해인데 원폭동은 일단 그거는 워낙 크니까. 워낙 현장에도 있는 그거는 뭐라 그러지? 그 드마카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드마카에도 히로시마나 후쿠오카 어디였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메모리얼. 맞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굳이 내 방사능에 노출하면서 근데 그러면 안전 수치가 확인이 안 됐는데 체르노빌을 확실히 이거죠. 사인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인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뭐 거기는 뭐 이미 히로시마는 이미 터진 지 너무 오래돼서. 세월이긴 한데 체르노빌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니까요. 이야. 그 이외에 뭐 9.11 메모리얼 해서 미국에도 있고 저는 한국에서도 그 거제 수용소 가봤었거든요. 포로 수용소인가 거기 갔었는데 저는 가서 저 이런 데를 왜 가지 사실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거부감이 있어요. 다크 투어리즘에. 근데 갈 때마다 꼭 뭔가 이렇게 박물관 이런 걸 또 가는 걸 또 흥미로워는 하니까 전쟁기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또 베트남에서 가고 하거든요. 그 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되게 괴로워하다 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행해 주실 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다크 투어리즘에 가서 너무 해맑게 막 사진 이렇게 찍고. 사진 찍는 모습이 저는 이번에 불편했거든요. 키르컬킹이 막 나왔잖아요 영화에. 거기 그나마 전승기념탑이니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근데 인천에도 뭐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이런 데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자체를 사진에 담아서 뭐 후기를 올리나 이건 좋은데 그 앞에서 막 이런 그러니까 전보 레인저나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물론 서대문 형무소에서 뭐 태극기 들면서 만세 운동 막 하는 거 그런 거 찍을 수 그런 있어. 거는 찍을 수 있죠. 의미가 있죠. 근데 막 그 자세로 막 이거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독립기념관도 하도 간지 오래돼가지고 독립기념관도 있고 하긴 한데 이게 보니까 국립국어원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 써놓으니까 역사 교훈 여행을 신청했다고 써져 있긴 하네. 역사 교훈 여행을 써져 있긴 하네요. 네. 하는데 저 옛날에 다크 투어리즘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 하나 있어요. 옛날 B급 영화인데 스릴 시커라고. 이거 뭐죠? 진짜 비디오 저희 아버지가 비디오를 빌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릴 시커인가 스릴 시커인가 VHS시죠. 네네. 비디오 시컨가 보다. 네. 스릴 찾는 사람. SF 영화인데요. SF 영화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항상 옛날 과거 사진에 뭔가 한 남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여행 미래에서 과거로 타임머신처럼 이제 그 예를 타이타닉 침몰 직전 그걸 이제 보고 자기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 타이타닉 나와요 그거? 예? 그러니까 타이타닉 사진 같은 타임 그러니까 사진으로. 네, 사진은 이제 사진 보면 이제 타이타닉 사진 보면은 그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가 이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기 직전이야. 그럼 비행기 안에 그 상황 보다가 다시 가고 이제 화장실 가고 막. 스릴 시커 맞네. 진짜 제목 잘 지었는데요. 추락하기 직전에 화장실도 이 TV 비디오 영화예요. 그러니까 힌덴부르크 뭐 이제 폭발 사고 이제 장실도 막 그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큰 비행선이 이제 폭발했던 그 옛날 거기도 이제 같은 남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가는 비디오 영화예요. 진짜 TV 비디오 영화. 조작 정확해요. 되게 로키 같은 느낌인데요? 진짜. 그 재앙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99년도 이제 심지어 TV 영화네. TV 영화로 이제 했던 건데. 2009 로스트 메모리즈도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그것도 마지막에 현대 역사 뭐 이렇게 나오고. 맞아. 오랜만에 듣는 영화. 진짜 오랜만에 듣는 영화. 갑자기 다크 투어리즘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여행 형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 이 작품에도 그렇지만 과연 역사 교육의 의미가 더 클지 아니면은 타인의 고통을 상품화하는 것일지. 근데 이거는 어떤 방식,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그 투어리즘을 짜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그 데이비드가 무덤가에서 했던 말 있잖아요. 그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저 그냥 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 좀 되게 공감 갔거든요. 근데 물론 그 방식은 잘못됐어요. 저는 그 말하는 방식이 왜 그럴까? 이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정말 그 하고자 하는 말이 극티. 네, 그러니까 근데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구성해서 진행할 거면 진짜 타인의 고통을 상품화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서 뭔가 기리고 하는 거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하고님.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네.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예인이 이렇게 황소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찍다가 그 민폐여가지고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이게 명소 중에 그 황소가 있는데 그 황소 위에 본인이 올라타가지고 사진 찍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 훼손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문제가 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그걸 제외한 그 미네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불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훼손만 안 하면은 그게 나중에 사진으로 남는다던가 추억으로 남아서 어쨌든 공유가 되고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상관없다고. 각자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식은 다 제각각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조롱을 한다던가 그런 거거나 아니면 훼손을 한다던가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이거는 좋은 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동의가 됩니다. 미래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또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가는 거고 이런 맞아요. 일이 또 발생되지 않기 위해 배우기 위해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투어를 만드는 건 좋다 생각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뭐 애매하게 뭐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준다면 그거는 좀 안 좋죠.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따놓은 게 바로 이제 기차 1등석 장면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약간 비꼬는 걸 수도 있고 하겠는데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이것도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이게 원래 원 질문을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 이 장면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냥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제대로 아픔을 이해하지 않고서 1차원적으로 고통받았던 이들을 그 공감하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라는 장면으로 봤고 다가왔고 근데 전 되게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표현 방식이 너무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게 기능적으로 나 이거 필요하니까 넣어야지 이런 느낌이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재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툭툭 던진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지금 선배님 계속 말하는 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얄밉잖아요. 이 키키랑거리기 행동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저는 그 장면이 좀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싫죠. 꼴보기 싫죠. 그냥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막 화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맞아. 진짜 민폐고 막 진짜 분위기 이상하게 막 뭐같이 만들고 하는 게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뒤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분명 기분 나빠서 진짜 짜증 날 거예요. 욕할 거예요 속으로.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되돌아왔을 때 아니면 그날 밤에 이제 자기 직전에는 분명히 그 생각이 전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방금 저 그 이야기 듣다면 생각난 거는 그리고 나서 나간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침울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완전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 맞죠. 저도 그거는 동의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선배님이 불쾌하실 만한 장면은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이렇게 우당탕탕하다가 야 우리 1등석인데? 이거 그럴만해? 맞아요. 라면서 그 전에 했던 거를 전복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안 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 영화의 톤앤 매너라고 봐요. 코미디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게 약간 사람에 따라서 선을 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은 별 생각 없었어요.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더 유쾌하네. 저 사람은 저 캐릭터 같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미애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제시 아이젠버그인가 네. 그랬잖아요. 1등석이었어요. 맞아요.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 사실 여행 가게 되면은 다들 어쨌든 편하게 갔다 오려고 하니까 되게 저 현실을 잘 살렸다. 아 이왕 가는 거 그래도 가서 길이 돼. 가는 거는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되게 맞아요. 오히려 잘 살렸다. 미애님 패키지는 자주 가시. 패키지도 가고 자유여행도 많이 가요. 네. 패키지 갈 때 이런 진상들이 가끔 많죠. 많죠. 진상 많죠. 그래도 요즘에는 좀 덜한 편이에요. 최근에는 좀 많이 안 그런 편인데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죠. 네. 있을 것 목소리 크고 막. 사람 모이면 네. 일단 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옛날에 근데 이거는 근데 거의 관광버스 시절 아니에요? 옛날에 관광버스에서 우리도 막 춤추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더가 생각이 나요. 사실 작년에 저도 하루 패키지 갔다 왔거든요. 하루 네. 여행을 저기 이제 청남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네. 그쪽 이제 대전 지역 이제 휴양림 이렇게 하루에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네. 요즘 지금 춤은 안 추고요. 요즘은 분위기가? 법적으로 안 되죠. 네. 이제. 요즘도 그거 맞나요? 예전에는 상호명 말도 되나? 뭐 하나 투어 이런 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있어요. 패키지가 지금도 계속 있어요. 네, 있어요. 계속 있어요? 있습니다. 네. 국내 여행 다 패키지 있어요. 국내 여행도 네. 있어요? 네. 아직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박- 가이드 같이 붙고 네. 이렇게. 1박 2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하루 당일 코스도 있고 저 당일 코스 갔다 갔거든요. 근데 좋은 점 중 하나는 가이드가 어쨌든 설명을 다 그죠. 해주니까 그게 좋기는 음.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가이드 설명 관심 없었고 근데 나 혼자 그냥 거기 때려오면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그냥 몇 시까지 네. 오면 도와다니는 그런 게 좋았지. 왜 패키지를 가신 거예요? 사물기사서. 차물기 아, 있잖아. 괜찮죠. 자야지 그 시간에. 장난입니다. 잠도 자고.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배우들 얘기 한번 해볼 건데 네. 작품의 이제 주요 캐릭터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제시 아이젠버그인데 네.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 좋아하신다고 배우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때와 똑같은 마크 주커버그다. 렉스 루터다. 이러고 보는 게 있었는데. 동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 방식이었어요. 음. 제시가 하는 연기 방식이 저는 그때 못 봤던 연기였거든요. 그 당시 미국 배우들 중에서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이거 해?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밖에 못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그 타인의 삶이라는 연극을 영화 말고 연극을 봤는데 이동희 배우님 나온 걸로 봤거든요. 네.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때. 아니 이동희 배우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계속 소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본인이 진짜 예술가로서 그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역할이 좀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이기도 했는데 되게 냉철하고 그래서 연기할 때 눈을 안 깜빡여요. 본인이 그걸 컨트롤 그냥 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연습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동희 배우가 무서울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5년 안에 뭔가 다른 역기 들어온다면 누군가 영화 관계자가 이 연극을 보고 제안을 한다면 이동희 배우는 또 다음 스텝을 나아가겠다. 되게 기대하는 배우입니다 이제는. 맞아. 결혼하겠나라는 영화에서 연기 좋았었어. 저거 네. 봐야 되는데. 네. 확실히 그거 보면서 요즘 진짜 20, 30대 그런 음. 그러니까 이 현재 20, 30대를 대변하는 대변하는 것으로는 얘가 탑이구나. 그래서 얘가 탑이구나. 뭔가 본인의 한계를 깨부순다는 게 예술가로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네. 이동희 배우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제시 아이젠버그는 뭔가 아직도 그 틀 안에서 계속 머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면 약간 변주는 하지만 네. 틀을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그 식당에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네. 터질 때도 그 연출을 왜 거기다 클로즈업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터지는 것도 크게 공감이 안 되고 연출 방식도 그래서 좀 별로였어요. 그냥 뭔가 투자를 받기 위한 연출이다. 그런가? 연출자라서 투자를.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배우가 그 캐릭터가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장면 중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그쵸. 좀 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은 그랬습니다. 그래요. 미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분이 어쨌든 감독이랑 각본까지 네. 다 그렇죠. 다 한 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오버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네, 괜찮아. 영화 보면서 그냥 저도 이거 이제 정보 안 보고 항상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감독 각본 했다는 것도 모르고 사실 본 거라 제가 느낄 때는 뭐 자기만 돋보이려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도 그런 없었죠.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고 느꼈었어요. 오히려 진짜 서브이기도 하죠. 정말 진짜 그냥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이하고님 할 말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말 되게 아니, 참고 계신 것 아니 같은데. 아니
나 눈 마주쳤을 때 약간 참는 그래요? 거예요. 그렇게 느꼈어. 궁금해서. 그러니까 전 오히려 비슷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똑같은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관점은 다른 거는 이 영화는 그래야 했다고 그건 봤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키에란 컬킨이 주연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말할 정도가 진짜 서포트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치 저 사람이 뭐 관객이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캐릭터로 깔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마치 그 뭐지? 김윤석 배우의 미성년처럼 그거 보면은 본인이 주인공 본인이 연기도 하고 감독도 하지만 본인이 도구로서만 활용이 된단 힘 말이에요. 빼고 하시죠. 네, 그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그 흔하게 제시 에이젠버거 하는 연기 있잖아요. 맞아. 막 이렇게 약간 소심하면서도 말 빨리빨리 많이 하고 예. 그런 캐릭터를 뭐 잘 보여줬다고 봐요. 기능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보고 그리고 그 클로즈업 들어가는 씬 그 씬 과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만 좋아하는 그죠 그거밖에 없죠. 맨날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쟤 어떡하지 음.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털어놓는 장면이 유일한 장면이라서 근데 생각해보면 참 너드 역할 정말 잘하세요. 맞아요. 제시 아이젠버거가 그 역할 너무 잘하세요. Now You See Me 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저는 두 배우라 일단 한 번에 얘기하자면은 네. 이제 얘기할 나갈 거니까 네. 리얼페인이 약간 그 SNS 시대가 살아가는 그냥 현대인들 음. 모습인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은 데이비드는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해요. 맞아요. 예,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네. 현대인이고. 근데 이제 벤지 이제 같이 얘기할 거니까 벤지 네. 얘기하자면 얘는 필터링이 안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아요. 필터링이 안 되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SNS나 유튜브 채팅창 보면은 그냥 즉각적이에요. 네, 맞아요. 즉각적으로 그냥 던지고 아니면 그런 극단적인 감정 표현 그거를 좀 약간 인상시키는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두 양극단 일부러 그거에 통해서 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막 벤지가 이랬다가 좀 이따가 다른 애 하잖아요. 맞아. 그게 딱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만 딱 보는 게 채팅창에 보면은 좀 확실히 느낀 게 스포츠 중계나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수원 또 얘기하자면 이분이 그때 수원 팀 엄나 욕하다가 이제 골 넣으면 와 좋아해. 그런 거. 내 저걸 못 찾아 이러다가 제가 골 넣으면 내가 진짜 저럴 줄 알았어. 그런 거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벤지의 그런 상황들이 매우 즉각적인 SNS 채팅창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저는 약간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벤지가 하는 그 행동들이 제가 아까 그럼 왜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채팅창은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다 꺼내놓으면은 바들바들 떨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벤지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못 참고 필터런시 할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좀 그걸 볼 때 사회성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좀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진짜 사회성이 없고 즉각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면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본인 방식으로. 그 방식이 조금 불편하다 뿐이지 어쨌든 저는 사회성도 되게 높은 사람이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벤지를 보면서. 그럼 이제 벤지 얘기하면서 이제 그 변화나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죠. 네네. 그렇죠. 저는 다들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렇게 제시 아이젠버그에 몰입을 해서 저 진짜 꼴보기 싫다 이렇게 볼 텐데 개인적으로 제 성격이 저기 벤지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 있을 때 벤지에 오히려 몰입을 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저기 데이비드를 공감을 잘 꼴보기 싫은 경우가 더 있어요. 반대로. 너무 참고 이런 거.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전쟁 기념관에서 사진 찍는데 그거는 자기가 사진 찍는데 안 찍고 나는 그거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데 다 찍어. 그렇죠. 다 찍으면 그러면 나도 합류할 만한데 끝까지 세워야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짜증 나거든요. 그런 정도로 오히려 정반대 느낌이 있고 저는 오히려 제 성격이랑 비슷해서 그런가 키에란 컬킨이랑 좀 공감을 많이 했는데 키에란 컬킨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류의 캐릭터 많이 있어요. 많죠. 행오버에서 뭐 있죠. 갈라 케라피니스인가 뭐 이름 긴 사람 있어 그런 류의 연기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많이 맞아. 배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캐릭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키에란 컬킨이 대단한 거는 보통 그런 연기를 할 때 개인기를 많이 해요. 개인기를 많이 보여줘요. 더 오버를 한다던가. 근데 키에란 컬킨 오버 안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오버 안 하는데 그 느낌을 줘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나무 조연상 다 휩쓸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봤다가 진짜 이 친구 색깔이 딱 드러난 순간 잘한다. 확정인데? 진짜요? 적수가 없는데 이런 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레미 스트롱 이겨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전 제레미 진짜요? 스트롱 마음에 들지만 이거 본 순간 할 말이 없어요. 완벽해서. 저는 오히려 네. 이 연기가 되게 인상적인데 네. 되게 기능적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딱 기능적으로 선 넘지 않고 딱 맞춤 연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에 아. 갇혀 있어서. 근데 물론 너무 거기서 튀지도 않고 이 영화 내에서 뭔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네. 제 역할 딱 하잖아요. 네. 좋은데 거기서 머무르니까 기억에 많이 안 남는. 그거 전 반대로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오히려 생각하게 하게 되는데 오히려 개인기로 더 보여주면은 당장은 웃긴데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남는 게 없는. 네. 이거 마치 이번에 아카데미 후보에 스놉된 배우 한 명 생각난 덴젤 워싱턴 느낌인데. 그레디에이터 2에서 이제 덴젤 워싱턴이 딱 그 네. 갇혀 있잖아요. 틀에 네. 갇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는 좀 달랐고 글래디에이터랑 여기랑 보면은 네. 그 못 들어간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덴젤 워싱턴이 못 들어간 이유. 그렇죠. 여기 딱 틀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고 여기는 아까 틀에 갇혀 있더라도 네. 확실히. 있더라도 그 계속 안에서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할머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맞아, 저도 그렇게 공감했었어요. 얘는 왜냐면은 저는 예전에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관련된 거에서 저도 찾아보는 거 좀 좋아하는데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돋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이 캐릭터를 진짜 한없이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이랬던 게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아파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제 막 그런 자살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느꼈을 때 이 친구는 오히려 이거를 잘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캐릭터구나라는 생각. 말도 되게 빠르잖아요. 맞아요. 네,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걸 되게 좀 밝고 가볍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할 때는 그 오프닝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촌이 오니까 확 바뀌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뭔가 있구나라는 걸 던져주고 시작하잖아요. 생각하면 그 좋은 방식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밝은 캐릭터인데 뒤에 이면이 있다라는 걸 후반부에 터지잖아요. 뭔가 자살 행위를 했었고 자살 시도를 했었고 그거가 나올 때 이미 관객이 예상을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이 인물이 한없이 밝은 인물이 아니라 뭔가 있어를 처음에 던져주니까 방금 민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밝을수록 그림자 짙은 거는 그러면은 그 밝은 모습을 계속 가져가다가 다른 식으로 변주를 해도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너무 처음에 알려주는 느낌? 그래서 예상이 공개적인 되는 측면에서 그리고 거기서 연출이 계속 아쉽다. 그래요? 전 반대로 오프닝과 엔딩이 수미상관이라서 그건 맞죠.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라는 게 그죠. 시작할 때도 외롭고 뭐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도 또 외롭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거 원래 뒤에 얘기할 거였는데 항상 그 오프닝이 아니라 타이틀이 뜰 때 벤지 옆에 뜨잖아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얼 페인이 뜰 때 처음에 벤지 옆에 한번 뜨고 아마 마지막 엔딩에 한번 그 옆에 한번 또 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만들었다 요거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벤지가 저는 더 고통이 있는 아이일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데이비드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없잖아요.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넌 좋겠다 네 마음대로 해서처럼 보이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가 마지막에 엔딩 장면을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뻔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소비되는 이야기.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그 키아란 컬킨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그 제이크 질렌란 배우가 자꾸 좀 중간중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외모에서 그냥 마스크가 얼핏 지나가면 이런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었어요. 그래요. 자, 넘어가서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넘어간다면 또 시간이 없군요. 네. 일단 투어 가이드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뭐 그다음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 넘어갈게요.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나 아니면은 뭐 보니까 인상적이었으면 좋겠는 장면이 같아요 여기는. 네, 맞아요. 제가 제 대본을 드리니까 준비한 거를. 저부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상적이보다 왜 그랬지? 왜 연출 저렇게 했지? 했던 게 그 수용소 내부로 들어가서 투어 진행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가스실이었는지 소각장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카메라를 여기가 만약에 안쪽이면은 여기다 카메라를 두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해서 관객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관객은 복잡한 감정을 지닌 인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시선을 마주치는데 그러면은 이게 관객이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겪었던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치환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마치 그 관객이 그곳에 있고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해서 뭔가 효과를 주는 거면 뭐 예를 들어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영화였다 치면 그럼 효과적인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선, 이 삶을 다루고 주제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이 방식이 엄청나게 튀는 거죠. 혼자 갑자기. 그래서 왜 이렇게 연출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관객이 그 안에서 그 겪었던 경험을 투영시키게 하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 관객한테 그런 거를 느끼게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렇게 도구로 쓰면은 관객이 그 안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네. 나를 이렇게 바라보네. 이런 복잡한 표정을 가진 애를 저희가 느끼잖아요. 차라리 뭔가 카메라 빼서 이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건데 그 투어를 하는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안으로 쑥 들어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양호님. 여기는 추천점인 것 같은데. 저는 쓸데없는 장면이긴 한데 이 장면 참 좋아합니다. 이 영화에서 두 남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잡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를 좋아해요. 정말 쓸데없는 컷이거든요. 그냥 몽타주 씬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같이 걸어가거나 할 경우에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잖아요. 영화니까 카메라로 주인공을 보시는 거지. 그럼 보통 뒷모습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두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 게 마치 진짜 저 사람 뒤를 같이 걷고 있고 같이 여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같이 옛날에 여행했던 친구들이 떠오른다던가 친구들의 뒷모습이 떠오른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그 뒷모습 나올 때마다 그 피아노가 빠른 템포로 나오거든요. 그 리듬감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미네님은? 저는 그 공항에서 마지막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게 공항에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세요? 뭐 사람 구경.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공항이 너무 멀어가지고. 공항은 아니더라도. 약간 감성이 있으시네요. 네, 있어. 그래서 저는 뭐 여운이 너무 길게 남았어요. 네, 저도 그게 좀 여운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곳이 되게 설렘도 있지만 헤어짐도 있는 곳이고 막 반가움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감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 벤지의 그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마지막에 여운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방금 이렇게 장난처럼 말했지만 공항을 되게 좋아해요. 그 공기가 참 좋아요. 희한하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맞아요. 좋은 감정을 잘하나? 갑자기요? 저도 사람 구경하는 거 공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지하철이나 이렇게 뭔가 카페에 있으면 사람 구경하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공항도 그래서 되게 그 맛이 있죠. 와서 들떠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스튜어디스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상 이게 1인 사람들. 네, 맞아요. 그때 그냥 지나갈 때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공항 좋아해요. 저는 인상적이기보다는 그 이제 같이 투어에 참여했던 사람들. 네네네네. 이 사람들은 결국 끝에는 욕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남편분은 잠깐씩 해주잖아요. 아직 하긴 한데 그냥 다 참고 있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다들 착하시다. 이게 생각보다 오히려 아메리칸 스타일이면 오히려 더 좀 한번 싸울만 한다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때 싸울 줄 알았어요. 그 기차 잘못 내려서 늦게 오잖아요. 맞아. 그때는 화낼 마음 어떻게 그걸 넘어가는 걸 그걸 넘어가지? 오셨어요? 막 이런 느낌이야.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맞아. 그땐 조금 그랬다. 맞아. 맞아.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돼. 개연성으로서는. 맞아요. 그래서 외에는 뭐 이상적이기보다는 이 사람들 패키지 여행이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네. 이 정도 자기 여행도 잡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건데 생각보다 다들 얌전하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사연 소개하는 시간도 분명히 다 뭐 심지어 그 여행 시작 전에 다 미팅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네. 신기했어요. 오히려 또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 너무 잘 헤어지니까. 그래. 너무 쿨하게. 오히려 가이드가 너무 아쉬웠던 게 벤지한테는 너무 막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데이비드한테는 갈게 이러고 가잖아요.
너무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가이드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얘 봐라, 좀 특이한 케이스네 이러면서. 맞아요. 같이 좀 안아주면 뭐 달라져요? 왜냐면 내가 가이드를 하는데 다 그딴 거 관심 없거든. 그죠. 근데 맞아.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들었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왜냐면 저는 가이드 그때 저번에 갔을 때도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래 안 뭘 듣잖아. 가는데 뭐야. 뭐 청남대 간대. 청남대가 뭐 어제 승격 언제 다시 뭐 개장을 했고 막 관심 없어. 나 그냥 빨리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참 나쁜 관계. 뭐 나쁘고. 나쁜 사람. 가만히 들으면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가이드분이 재미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없다. 맞아, 가이드 중에도 진짜 재밌는 재밌는 사람 사람도 많아요. 있어요. 설명이 좀 맞아요. 재미없더라고. 재밌게 해주셔야 설명이 또 거의 옛날 저 그냥 어디 위키백과에서 듣는 이것들이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남 탓을 한다고요? 아무튼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고요. 네. 그쵸.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거나. 시간상 네. 그렇게 네. 지나가는군요. 네. 그러면 저 이것만 얘기하고 싶은 게 질문 중에 재밌었던 게 이제 리얼 페인 진짜 고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뭔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아문 상처는 이제 겉에서 막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손으로 만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맞아요. 뭔가 잦아들거나 잠시 등 돌릴 수는 있어도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게 진짜 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던 게 그 리얼 페인 타이틀이 벤지 옆에 뜨는 것도 이런 생각과 연관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애님은? 저는 그냥 아까 그 연결된 부분에서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공항에서 어쨌든 나타나는 두 사람의 성격이 한 명은 정신 차리라고 이제 뺨을 때리고 한 명은 좀 더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벤지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그런 인물이고 이 친구는 데이비드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다라는 애도 걸 키워야 느끼고 되고. 있었던. 네. 저 영화 보면서 그 빌딩 높이 알았잖아요. 몇 층까지 있는지 어디에 테라스가 있는지. 어렸을 땐 다 그래. 저도 어렸을 때는 그 고속도로에 가면은 그 다리 있잖아요. 고속도로 다리에 그 번호가 있어요. 번호. 지금 이은님 보죠. 고속도로 다리에 넘버링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요? 그 넘버링을 제가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그걸 적어요. 옛날에. 그래요? 그런 걸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공사 들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토목과 말 항상 그런 걸 좀 많이 옛날에 꽂혀. 어렸을 때부터 그 기자 정신이 체크하는 남겨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다뇨.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건. 저는 이하곤님 혹시도.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엔딩 때 저 벤지가 과연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많은데 앤디랑 비슷한 제 성격상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깊은 상념에 빠져가지고 홀로코스트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아무 생각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그럴 때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무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 하나만 얹히면 네, 저는 만약에 벤지가 만약에 거기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은 저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까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 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좀 두 개의 후보에 올랐지만 확실한 나무조연상은 거의 이제 구분우선 넘은 것 같은 리얼페인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 쪽으로 넘어가서요. 월레스와 그루 및 복수의 날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